오늘 교육사회학 하기로 했죠. 거기 116페이지 교육사회학. 우리가 교육사회학은 왜 배우냐면, 우리가 이 교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개인을 위해서 있기도 하지만 사회 또는 국가를 위해서 있기도 하죠. 그래서 교육의 사회학적 측면. 그래서 이걸 배울 때는 교육적 현상을 사회학 이론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먼저 이론적 접근이 필요해요. 이론적인 거. 그다음 교육 현상을 보는 것. 교육 현상에 대한 것. 자, 이론적 접근에는 다시 거시와 미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거시로 본다, 미시로 본다, 이건 사회가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냐, 영향을 받느냐, 사회가. 그렇죠? 그럴 때 자 봅시다. 구조 또는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니다. 개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미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어떨 때는 개인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쪽으로 보면 미시고 이쪽으로 보면 그것이다. 자, 쌤, 만약에 우리 쌤들이 영화 투캅스를 봤다 그래. 오래된 영화입니다. 투캅스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투캅스를 보고 나서 A라는 사람이 이래요. 경찰 제도는 말이야. 그렇죠? 강한 사람에게는 되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되게 강해서 빈부격차, 계층 불평등이 심화되도록 유지해주는 조직이야. 이렇게 봤다면 이 영화를 거시적으로 본 거야. 그런데 이 투캅스를 보고 안성기하고 박종훈이가 나오는데, 안성기하고 이 범인하고 관계에서는 범인은 안성기에게 되게 고분고분하는데 박종훈이에게는 되게 덤비죠. 그 이유는 안성기는 고참이라는 상징이 있어서, 그 다음 박종훈이는 신참이라는 상징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미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이게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눈이에요. 사회가 어떤 것에서 움직이는가. 그래서 자, 만약에 우리가 봤다시피 프로이드라든가 또는 누굽니까? 피아제라든가 또는 마르크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어떤 의지를 갖고 움직인다는 거야, 아니면 제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야. 자, 다시 한 번만요. 피아제는 철수, 영희, 민수를 봐야 되겠어? 아니면 전조작인지, 구체적 조작인지, 형식적 조작인지를 봐야 되겠어? 후자가 더 낫겠죠? 후자를 보겠죠?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A인지, 부르주아 B인지, 부르주아 C인지가 중요해요? 부르주아인지, 프롤레타리아인지가 중요해요? 오직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가 결정한다고 생각할까요? 제도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서 해석이나 현상에서 봤다시피 제도가 아니라 인간은 어느 정도 거기서부터 자율적인 존재다. 또는 인간이 심지어 제도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이렇게 본다면 이쪽으로 보겠죠. 그래서 조금 이따 보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나오는다? 거시와 미시로 나오는다. 거시에는 다시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나눈다. 그렇죠? 기능론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말 그대로 우리가 유기체적 비유를 한다 그랬어요. 유기체적 비유. 그렇죠? 사람도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심장이 있고 다 있죠. 각각의 구조들은 또는 이걸 구조들은 뭘 갖고 있어요? 기능을 갖고 있죠. 발은 인간을 지탱해주는 기능, 심장은 피를 돌게 해주는 기능, 그렇죠? 그 다음 손은 물건을 잡거나 이런 거 하는 기능. 그래서 원래 정확히 말하면 구조 기능주의예요. 이런 것들이 있듯이 사회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회도 정치 기능, 이를테면 사회를 그냥 이렇게 사람처럼 그려보겠습니다. 정치다면 정치 기능, 정치에 통합해주는 기능. 그 다음 군대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국방을 유지해주는 기능. 그 다음 경찰은 치안을 유지해주는 기능. 그러면 교육은 사회를 유지해주는 기능. 형상 유지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기능론이에요. 기능론. 자, 기능론의 시각을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론에서는 방금같이 사회를 어떻게 본다? 사회가 이렇게 각각의 뭘 가지고 있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구조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자, 우리 쌤 자기 손하고 발하고 싸워요? 전혀 안 싸우죠? 그렇죠? 굉장히 발이 빨리 뛰려고 그러면 손도 따라서 빨리 뛰도록 해주죠. 그렇죠? 심장도 빨리 뛰도록 빨리 피를 돌려주죠. 그래서 모든 사회는 정치, 군대 이런 것들도 다 서로 간에 굉장히 조화롭고 각각 기능들을 갖고 서로 도와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유기체적 비유도 하고 기계론적 비유도 하는데 손목시계 봐봐. 손목시계도 어떻게 돼요? 다 초침, 분침 다 맞춰서 자기 기능들이 있어서 짤깍짤깍 돌아가죠.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론에서 보는 사회가는 그래서 조화가 있다. 합의가 있고 안정적이다. 조화, 합의,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회가 이런 사회이고 교육은 어떤 기능을 해준다 그랬어요. 교육은. 자, 쌤 교육관이 더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사회에 학교가 없다면, 교육이 없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 없게 되면 전임 세대가 후임 세대에게 그 가치관이나 태도, 생활 양식을 그대로 내면화해줘야 그 사회가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교육이라는 게 없어진다면 이걸 안 해주게 되면 그 사회는 와해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기존 세대의 가치관, 태도, 생활 양식을 내면화시켜주는 걸 뭐라고 부른다? 사회화. 조금 이따 사회도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화를 시켜주니까
뭐 해줘?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를 시켜주니까 국민이 통합되고 사회가 통합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이 학자들에 따라서 이 사회를 더 나누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다음 알다시피 또 어떤 거였죠? 자, 학교에 만약에 사회에 학교가 없다면,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부라는 직업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무시하는 거. A는 좀 단순 업무를 해야 돼요. 능력상. 청소 업무 해야 돼. 근데 B는 상당히 고급 기능과 지식을 갖고 있어서 좀 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제도가 있어야 A, B가 더 나으니까 의사하고 이런 표시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A가 청소부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지금 누가 더 능력이 좋은지를 테스트가 해줘야 되잖아. 정말 죄송한데 쌤 미안해요. 쌤 단순 업무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합시다. 쌤 굉장히 복잡한 업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쌤은 청소를 했으면 좋겠고 쌤은 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봐서 지금 누가 그런 업무를 하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사회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다행히 학교라는 제도가 있어서 학교를 거치면서 이 친구는 굉장히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이 친구는 그것보다는 다른 데 더 관심 있는 친구, 이걸 구별해 주겠죠. 그래서 학교가 없다면 굉장히 사회적인 자원, 한정된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겠어? 아니면 비합리적으로 배분되겠어? 불합리적으로 배분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학교는 이 한정된 자원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배분해주는 그런 배분 기능, 즉 선발 기능을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발을 해주는데 방금 제가 무슨 선발이에요? 무엇에 따라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능력주의 선발. 그리고 이들은 여기 기능론 입장에서는 이 평등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사회 평등을 시켜준다는데, 기능론의 입장에서 평등은 이런 평등이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이 이루어지는 평등. 공산주의에서는 이런 평등을 원하죠. 그래서 공동생산, 공동분배죠. 근데 기능론은 그런 게 아니라, 자, 이런 게 평등인가? 자, 의사하고 청소부가 있다 합시다. 의사 아들도 능력이 있으면, 청소부 아들도 능력이 있으면 그 다음 세대에 뭐 한다? 의사한다. 이게 자유로운 거. 의사 아들도 능력 없으면 뭐 한다? 청소부 한다. 이런 자유롭게 뭐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순환될 수 있는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해요? 평등사회라고 한다. 다시요. 이런 획일적 평등이 아닙니다. 능력주의에 의해서 평등되는 걸 뭐라고 그런다? 평등이라고 그런다. 똑같이 되는 걸. 여기까지 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교육은 사회화시켜주고 선발시켜준대요. 근데 60, 70년대를 쭉 거치면서 교육이 또 하나 기능이 있네. 뭘 해줘요? 새롭게 산업화되고 이런 것들을 학교를 통해서 가르쳐줌으로써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게 하네. 이쪽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능을 해준다? 국가 발전의 기능을 해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도 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방금 사회에는 뭐 돈 많이 버는 의사도 있고 돈 많이 못 버는 청소부도 있고 이렇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계로 되어 있는 걸 계층이라고 한다면, 사회에서 계층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기능론은 계층은 있어야 되고, 계층이 있어야 뭐 하겠어?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되겠죠.
그리고 계층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단, 계층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는 뭐 할 수 있어?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층은 계층 있는 거 당연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조금만 더 심화시켜 봅시다. 기능론자 한번 봅시다. 기능론자 하면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사람이 드리겜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 이야기를 조금, 자, 드리겜, 파슨스, 드리븐 세 사람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드리겜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19세기 말 사람이에요. 19세기 말. 19세기 말에 자, 프랑스는 또는 유럽은 어떤 일이 있었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갔죠.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드리겜은 기계적 연대라.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만 보십시오. 왜 기계적 연대? 그렇죠? 이걸 유기적 연대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기계적 연대인데 이건 뭐냐면 농업사회에서는 자급자족 할 수 있어 없어? 자기가 혼자 이렇게 옆 사람하고도 크게 주변과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농업사회, 옛날 농업사회 생각. 자, 크게 꼭 없으면 죽는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농촌 혼자서도 좀 멀리서 살잖아요. 농사짓고. 근데 산업사회에서는 유기적 연대라고 그러는데 그냥 편하게 들어요. 편하게. 이거 뭐 시험 나올 건 아니니까. 혹시 나오면 뭐 맞추면 되고. 유기적 연대는 뭐냐면 여기 산업사회는 어떤 거 신발 만드는 사람은 신발만 만드네. 옷 만든 사람은 옷만 만드네. 뭐 쌀을 생산하는 사람은 쌀을 생산하네. 자, 신발만 만드는 사람은 신발 먹고 살 수 있나요? 쌀을 바꿔야죠. 뭐 맨몸으로 살아야 되냐? 옷하고도 연결돼야 되겠죠. 혼자 못 산다는 거야. 다시 한번 산업사회는 혼자 못 산다. 그래서 이제 그냥 여담인데 꽁트라는 사람은 분업화되면 사회가 분열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드리겜은 오히려 분업화될수록 사회는 더 뭉칠 수밖에 없다고 봤어. 왜? 혼자 못 사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100원하고 신발 한 개 값하고 여기 생각하는 쌀의 한 포대하고 뭔가 같은 규범과 가치관이 있어야만 서로 간에 연대를 맺을 수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뭐 쌀 한 포대 가격하고 이 신발 가게 주인 생각하는 한 포대 가격이 달라버리면 규범이 달라버리면 어떻게 바꿔? 못 바꾸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한 사회의 공통된 가치관, 태도, 생활 양식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걸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학교가 한다. 그걸 드리겜은 뭐라고 표현한다? 보편적 사회라고 그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나에게 똑같은 가치관, 태도, 생활 양식이 들어가야만 뭐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유기적 연대가 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 자, 당연히 어떻게 되면, 만약에 옷 만든다, 신발 만든다, 이렇게 그 직업세계에 들어가면 그 직업세계에 또 하나 가치관, 태도들이 있겠죠? 산업사회가 발달하면 직업세계 내부에서, 그렇죠? 그 사회를 특수사회라고 합니다. 자, 우리 쌤 지금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쌤 소속이 어디예요? 백수클럽에 소속.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치관, 태도, 생활 양식이 완전히 변해야 되겠죠? 공무원의 가치관, 태도, 생활 양식을 내면화해야 되겠죠? 그걸 해주는 게 뭐다? 학교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을 거라고 봐요. 그걸 특수사회라고 봤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사회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보편적 사회와 특수사회야. 근데 드리캠 이야기 조금만 더 해봅시다. 드리캠 입장에서는 보편적 사회가 더 중요하겠어요? 특수사회가 더 중요하겠어요? 시기는 19세기 말입니다. 보편적 사회가 더 중요하겠어요? 특수사회가 더 중요하겠어요? 일단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직업세계가 와서 특수하게 사회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편적 사회를 강조한다고요. 그러면 보편적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겠어요? 윤리겠죠. 윤리, 도덕.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게 있어야 사회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윤리나 도덕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훈육 같은 걸 강조하는데 단 체벌은 반대합니다. 때려서 가르치는 건 반대한다. 훈육은 강조하되 체벌은 반대한다. 일단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드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슨스. 이 사람이 1960년대 미국 학자인데 기능론을 정리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 어떤 것에 중점을 두냐면 학교는 뭘 해준다? 선발해준다. 선발 기능. 자, 우리 지금 객관식에 나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합니다. 선발 기능을 해준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파슨스야. 아까 사회가 학교가 없다면 어떻게 된다? 자원 배분을 함정을 못한다. 그래서 학교는 능력주의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게 해주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이 19세기 말하고 1960년이니까 1960년대니까 굉장히 산업화가 돼버렸죠. 이제는 보편적 사회는 어느 정도 뭐가 됐겠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어떤 거? 특수사회에 해당하는 역할사회화를 강조해요. 근데 이건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우리 선생님들 드리븐이라는 사람 세 사람만 알면 돼. 선생님 드리캠, 파슨스, 드리븐. 자, 문제를 곧 풀 건데 드리븐은 어떤 사람이냐면 파슨스의 제자입니다. 근데 사회화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가 사회화 시켜준다고. 그래서 미국의 학교들을 조사를 가서 해봤어요. 진짜 사회화 시켜주는지. 그래서 가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자, 시험 볼 때 친구랑 상의해서 시험 봅니까? 혼자 시험 봅니까? 혼자 시험 보죠? 그러면서 나중에 하겠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독립성을 가르치더라고요. 혼자 시험 보면서. 그 다음 저 일정 점수를 받으면 합격이고 못 받으면 떨어지죠. 성취를 배우더라고요. 자, 우리 쌤 못 볼 때 대입 볼 때 어때? 절차가 다 누구나에게 똑같았어. 누구는 다르게 봤어. 우리 쌤 좀 특별하게 봤나요? 똑같이 봤죠. 그래서 보편성을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쌤도 알다시피 약간 좀 시력이 안 좋거나 이런 수험생들은 어때? 조금 더 시간 더 주죠. 코로나 걸리면 딴 데 병원에서 시험 봐주잖아. 그런 걸 보면서 특수성, 이 네 가지 덕목을 가르치면서 미국의 자본주의의 자본주의 특성을 그대로 자본주의 규범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더라. 이거 생각하면 돼요, 쌤. 만약에 공산주의였다면 이거 가르치면 돼야 안 돼요. 공산주의는 독립성 가르치면 안 되죠. 집단 생산, 집단 분배인데.
나 잘 먹자고 해버리면 그건 또 집단 깨지는 거잖아요. 나 잘하거든. 성취도 나 잘했다고 성취 그거 아니에요. 공동으로 성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이런 규범들을 뭐한다? 내면화시켰더라. 그래서 쉽게 와서 드리브 이 파슨스의 제자로서 학교가 사회화시키는 것을 검증해봤다. 근데 어떻게 사회화시키더라? 4가지 덕목을 의도하지 않지만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4가지 덕목이 뭐다? 독립성, 성취, 보편성, 특수성이다. 이해됐죠? 자, 이게 이제 쌤 기능론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야. 기능론에서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거기 쌤 보니까 학교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기능주의적 관점으로 볼 수 없는 것. 사회 구성원을 선발 분리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맞죠? 자, 체제적인 기능을 수행해 전체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 이제 이게 봐봐요. 이 이야기한 사람이 파슨스야, 파슨스. 파슨스, 자, 우리 쌤 체제이론 어디서도 봤어요. 교육행정에서도 봤었죠. 사실은 교육학의 체제이론을 도입한 사람이 파슨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체제 아니에요. 쌤. 아까 정치체제, 사회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군대체제가 다 서로 연결, 체제적으로 본다는 건 그것이 전체적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제적으로 본다는 반대말이 부분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체주의적 사고, 체제주의적 사고는 그래서 우리 쌤 이런 거 다 체제론 할 때 항상 이런 거 나오죠. 투입, 뭐 전환, 산출, 피드백 뭐 이런 것들이 다 체제이론 나오죠. 또는 우리가 혹시 뭐 에디 모형 이런 것들 체제 이 교육공학에서 배웠어요? ADDI, 디커 캐리 모형 생각 안 나요? 그냥 갑시다. 그러면 이것도 이거야. 이거 정확히 말하면 이거. 그러니까 전체로 이렇게 보는 거죠. 제대로 본다는 거. 그래서 2번도 답이고 지배 집단의 신념과 가치를 보편적 가치로 내면화시 이건 아니죠. 3번이 틀렸죠. 그렇죠? 4번 새로운 세대에게 기존 사회 생활 양식 가치와 규범을 전수한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사회화. 그 다음 기능론적 관점에서 지위 획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능력에 근거해서 개인들을 선발하고 노동시장에 배분하여서 사회적 효율성이 신장된다. 방금 이야기한 거 그대로 써져 있죠. 기회 균등분배와 더불어 결과 균등분배가 도모해야 사회평등을 위한 이상이 실현된다. 이건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공산주의가 아니라 기능론적 관점이라고 하기는 뭔가 능력주의를 넘어선 말 같죠?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조금 이따. 3번. 선발 과정에서 우수한 사람을 공정하게 선발한 합리성이 준수됨으로써 도덕적 정당성이 확산된다. 교육체제는 직업색의 분화에 따라 직업색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선발해 길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다 맞죠? 그러면 자, 우리가 결과적 평등에 대해서 곧 나옵니다. 여기 현상에서 나오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라 그랬어? 기본적으로 모든 건 능력주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 평등 가면 여러분 롤즈의 보상적 평등주의를 주장하면서 능력주의하고 대비됩니다. 대비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부분을 지금 안 가르쳤으니까 거기는 체크만 해놓으시고 조금 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3번. 학교 교육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으로 옳은 것을 다음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존의 계층간 사회 불평등을 유지 심화한다. 이건 배우겠지만 갈등론. 자본주의 이데올기에 순종한 노동력을 양산한다. 갈등론. 개인을 능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류, 선발, 배치한다. 맞죠? 사회 구성원에게 보편적 가치를 내면화시켜서 그 구성원의 동질성을 확보한다. 정확히 맞고.
다음은 드리겜의 저술의 일부이다.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자, 드리겜은 아까 윤리도덕, 전인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전인교육은 지덕체죠. 지덕체니까 몇 번이겠어? 예술적은 아니겠죠? 2번은 아니고. 파슨스의 관점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사회는 장차 성인이 돼서 담당하게 될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정신적 자세와 자질을 가르치는 것. 역할사회라고 이야기했죠. 그다음 학교교육은 지배와 정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건 아니죠. 갈등론이고.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를 선발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교육이 중요한 게 맞죠? 기업과 리을. 기업과 디귿 미안. 리을 없죠. 드리븐 나왔어요, 쌤. 드리븐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깨닫는 거. 드리븐은 4가지 덕목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규범을. 자, 쌤 뭘 것 같아? 독립성. 그렇죠? 자, 호퍼는 어떤 사람이냐면 파슨스의 선발을 유형화시키는 사람. 선발을 유형화시키는. 조금 세분화시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나와요. 호퍼 나오면 자, 이제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 딱 이것만 나오는데 우리나라 뭐하고 연결시켜서 나오냐면 수능하고. 자, 선발 형식에 따라서는 선발을 중앙집권화 표준화 정도에 따라 형식성이 강한 것과 약한 것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쌤 호퍼는 어떻게 연결시켜 놓으면 좋겠어? 앞에 누가 있어? 파슨스의 선발 기능을 호퍼는 유형화시켰다. 방금 같이 중앙집권화와 강하냐 약하냐 선발할 때. 우리나라 수능은 중앙집권화가 강해요 약해요? 평가원에서 다 하죠? 뭐 지방에서 나눠서 하는 거 아니죠? 두 번째 선발 시기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단계의 중요한 선발을 실시하는 조기 선발과 미 대학 단계에 이루어져서 선발이 이루어지는 만기 선발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수능은 그럼 만기 선발이다. 그렇죠? 그래서 시기별로도 받고 중앙 집권화에 따라서 중앙 집권화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시기는 어떠냐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선발 대상에 있어서 특별한 자질을 구별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특수주의와 누구나 교육받을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믿는 보편주의. 만약에 수능은 어떤 것에 해당돼? 특수주의입니까? 보편주의입니까? 누구만 시험국이 아니라 누구나 가서 보고 왔죠? 보편주의. 그렇죠? 선발 기준에 따라 지적, 학업성, 지도, 소유를 강조해서 이렇게 나눈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는 안 나눕니다. 그 다음 나눈 건 뭡니까? 방금 여기 보편주의냐 특수주의냐. 그러니까 여기는 만기냐 조기냐 만기냐. 여기는 보편주의냐 특수주의냐. 보편이냐 특수냐. 우리가 개인이냐 집단이냐. 그 다음은 우리가 선발할 때 개인으로 선발해요? 집단으로 선발해요? 수능은 개인으로 선발합니까? 집단으로 선발합니까? 개인이잖아요. 선생님들 점수 혼자 뭐 친구랑 같이 받았어요? 같이 해서 그런 거 없잖아. 개인. 자, 우리나라는 보편, 그 다음 만기, 중앙 집권화가 강하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한 번만요. 호퍼는 중앙 집권화가 강하냐 약하냐. 그 다음 만기냐 조기냐 만기냐. 그 다음 보편주의냐 특수주의냐 아니면 개인이냐 집단을 뽑느냐로 나눴고 우리나라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중앙 집권화 만기 보편 개인이 내 입각에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기능론은 사회를 어떻게 본다고요?
기능론은 사회를 어떻게 본다고? 유기체적 비유라고 그랬죠. 마치 사람도 유기체니까 사람의 뭐하고 똑같다. 사람도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각각은 뭐가 있어? 기능을 하고 서로 간에 굉장히 조화롭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제 갈등론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갈등론은 왜 나왔는지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1960년대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60년대 이제 우리 쌤 뭐가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어? 흑인 폭동. 우리 쌤도 혹시 LA 폭동이라고 1980년대에 일어난 거 알아요? LA 폭동. 그게 2차예요. 2차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게 1차예요. 자, 흑인 폭동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그렇게 자랑했던 우리는 사회가 통합이 잘 된다고 그랬는데 폭동이 일어나니까 난리 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왜 이 폭동이 일어났느냐 했을 때 그 원인은 흑인과 백인의 소득 격차. 흑인은 굉장히 부자고 백인은 굉장히 부자고 흑인은 굉장히 가난하단 말이에요. 이런 소득 격차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소득 격차인데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교육은 뭐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기능론에서 선발시켜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선발? 능력주의 선발입니다. 그러면 교육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능력주의가 확대될 거고 흑인들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백인들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흑인과 백인들이 딱 나누어져서 백인은 잘 살고 흑인은 못 살고 그러지 않고 서로 간에 뭐가 일어날 수 있겠어? 백인도 잘 사는 백인도 있고 못 사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잘 사는 흑인도 있고 백인 못 사는 흑인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거의 획일적으로 이렇게 구분돼 버렸더라. 그러면 지금 기능론이 맞겠어 안 맞겠어? 이상하네. 사회를 설명해 주질 못하고 있죠. 지금 흑백 갈등이 있는 이 사회를 설명 못 해주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갈등론입니다. 갈등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볼즈와 긴틴스입니다. 볼즈와 긴틴스. 그래서 볼즈와 긴틴스는 이렇게 어떤 현상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 교육이 오히려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것, 교육이 계속 확대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흑인들이 학교도 못 다녔는데 학교 다니게 하고 또 점점 교육의 길을 확대시켜줬단 말이야. 그럼 능력주의가 되니까 사회가 평등해져야 되는데 평등 안 해지고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됐단 말이야. 그걸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볼즈와 긴틴스가 가져온 이론이 마르크스 이론입니다. 마르크스. 쌤, 마르크스 이론은 그냥 편안히 한번 알아두세요. 그냥 시험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마르크스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봅시다. 플라톤은 정신하고 물질하고 관계에서, 자 플라톤은 정신하고 물질하고 관계에서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다? 정신은 더 위에 있고 이데하고 물질은 다 허상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신이 더 물질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수일과 심순애입니까?
이술과 심순애 뭐 있잖아. 맞죠? 왜 심순애가 변심을 해요? 김중배 이수일과 사랑 때문에 변심하지 않습니까? 김중배 다이아몬드 때문에 변심합니까? 그쵸? 좀 이상하죠? 자, 막스가 생각하기는 플라톤도 틀렸어. 정신이 물질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정신 지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자, 만약에 우리 쌤이 삼성에 입사했다고 합시다. 안 보고 계시니까 우리 쌤이 삼성에 입사했다고 합시다. 삼성에 입사했는데, 삼성 이재용 회장은 자본가고 단지 우리 쌤은 자본가가 아니라는 것뿐이죠. 아무것도 그렇죠? 근데 이재용 씨가 비서실에 근무하셔요. 근데 이재용 씨가 내일 우리 김장하는데 그럼 H컨대 100% 우리 쌤은 그 다음날 거의 고무장갑 끼고 한남동을 헤맬 거란 말입니다. 이재용 씨 집이 어딘지. 왜? 단지 생산수단을 소유했고 소유하지 않았을 뿐인데 지배자가 돼 있고 피지배자가 돼 있죠. 지금 공장 봐봐. 사장이 뭐라 그래도 예의할 수밖에 없잖아. 뭔 관계 단순하게 이 사람은 공장을 갖고 있고 안 갖고 있는 뿐인데. 그래서 자, 막스는 이제 플라톤은 그래서 이걸 상부 구조, 이걸 하부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르크스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하부 구조인 물질 구조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는 경제 구조죠. 그래서 경제 수단을 소유하는 사람을 우리가 유산자 또는 자본가, 부르주아 이렇게 부르죠.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죠. 우리가 노동자로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 프롤레타리아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자본가들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배자 행세를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경제 구조에만 놔둔 게 아니라 뭐에도 상부 구조인 뭐에도 그대로 반영시켜놨다. 정신 구조에도. 그래서 정신 구조에 해당되는 정치, 그다음 문화, 종교, 교육 여기 다 반영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자 여기 봅시다. 결국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서 경제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치도 그다음 종교도 교육도 문화도. 이게 경제 결정론, 하부 구조 결정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해봅시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쌤들 내부자들 봤어? 영화. 거기 이경영이 나오고 또 민종은 개와 돼지가 같다고 이야기한 주필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 백 누구 나오고 안 봤어요? 이병헌이가 저기 몰디브 어디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 그러잖아.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거기 보면 거기 자동차 회사 회장이 다들 잡고 정치인, 종교인 다 정치인, 언론 다 누구에게서 조정돼요. 그 회장에서 조정되죠. 그렇죠? 이게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사의 한 단면. 그러면 결국은 학교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자본가들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르크스 이론을 넣고 보니까 불평등을 흑인 폭동을 이해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해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울주와 긴티스 입장에서는 자본가들은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백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뭐가 되겠어?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겠죠? 근데 그대로 몸만 하면, 그대로 이렇게 대물림하면, 아이, 저 친구 뭐가 됐으니까. 지 아버지가 잘 됐으니까 아빠 찬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딸랑 학교를 지어놨네. 그래서 여기 가는 이 길목에다 이걸 넣어놓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거? 학교는 능력주의에서 배분된다고 해놓으니까 뭐 한다? 저희가 능력이 좋아서, 이재용 씨가 능력이 좋아서 저렇게 잘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잘해서 잘하고 있는지 조금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일단. 뭘 넣으니까? 여기다 학교라는 것을 넣어서 능력주의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그냥 재생산하는데 중간에 끼어서 정당화 시켜준단 말이에요. 정당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능력주의라고 그랬죠? 모든 건 능력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의 기능론은 대경주의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자, 잘 봅시다. 여기가 출발선입니다. 여기가 도착점이라고 해봅시다. 이재용 씨는 태어나자마자 여기 도착점이 있겠죠. 자, 우리 쌤은 지금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출발선은 여기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같은 입장에서 출발해야지, 저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출발하면 그리고 능력주의다 말 듣겠냐고요. 자,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 어떤 사람도 내가 이재용하고 똑같은 출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재용 씨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하고 똑같은 출발점을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겠죠? 뭔 능력주의야. 학교가 뭔 능력주의를 시켜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갈등론에서는 모든 것은 사실은 능력이 아니라 사회 구조, 자본가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사회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고, 불평등은 뭐다? 이 학교는 불평등을 재생산한 그런 기구에 불과하다. 아까 의사는 더 많은 뭐니까 기능론에 의하면 중요한 기능을 하니까 더 돈 많이 받고, 청소부는 덜 중요한 일을 하니까 더 적게 받고, 당연하다고 그랬죠, 기능론에서는. 근데 조금 바꿔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계층이 당연하다고 하는데, 보울주아 갈등론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CF 스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며칠이래요? 소방관은 거의 목숨을 내놓고 일하더라도 돈은 주거리만큼 받고, CF 스타는 하루 피곤하고 미치겠어요, 피곤해서 그러고 몇 억씩 받고. 뭐 이게 정당화돼? 뭐 이게 누가 더 중요한 기능 합니까, 사회적으로? 소방관이 훨씬 더 중요한 기능 하잖아요. 그래서 갈등론은 이런 계층은 다 자본가들이 자신들이 그래서 능력주의를 허구라고 그래요. 허구. 능력주의라는 허구. 자, 결론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원래 학교는 어떤 거야? 자본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든 거야. 뭐 하려고? 여기 능력주의 넣어가서 현혹시키려고. 그냥 불평등을 재생산시키는 도구를 꼭두각시에 불과해. 꼭두각. 뭐 아니냐? 그냥 만들었어.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유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말만 이해하면 돼. 이데올로기만. 자, 근데 이 자본가들은 그렇게 또 순진하지는 않아서 뭐 반항하면 강제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쓴단 말이에요. 이데올로기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데올로기란 말이 무슨 뜻이야? 허위의식이 뜻이야. 허위의식. 이데올로기하고 대비되는 말이 뭐야? 과학적 지식. 과학적으로 지식. 증명된 지식. 자, 한번 물어볼게요.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다. 많이 들어봤죠? 과연 그런데 질서는 아름답냐? 말도 안 돼요. 질서가 아름답기로 하면 이재용 씨가 여기에 미안해요. 우리 쌤 어디 것 같아요? 지하 50m예요 지금. 근데 질서 아름다우면 평생 거기 있어야 돼요. 올라오면 파괴자야. 질서 파괴자. 질서는 결단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학교 가자마자 앞으로 나라부터 배워서 질서는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이런 걸로 배우죠. 그런 것들이 이데올로기라는 거야. 니네들 올라오지 마. 지금 그대로 유지해.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좋은 거잖아. 자, 다시 한 번만 더 선생님들한테 좀 충격을 줄게요. 저축은 미덕이다. 저축활동 막 하고 누구 연예인들 막 나오면 소개하고 저축이 미덕일까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저축하면 은행에 저축하면 은행에 있는 저축 우리 선생님들 대출 잘해주던가요? 만약에 그러면 기아자동차에서 대출 좀 현대자동차에서 대출해주라 그러면 자본가들 자기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자본가들 자기들 돈 이렇게 끌어다 쓰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네들 빨리 저축해. 저축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서민들은 40년 동안 뼈 빠지게 저축한단 말이야. 그리고 몇 년 편하게 살려고 10년 편하게 살려고 편하지도 않죠. 겨우겨우 사는 거죠. 그러느니 어떤 게 합리적인 행동이냐면 그냥 40년 동안 써. 그냥 다 쓰고 10년 빨리 죽어.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행동이겠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잘 못하냐면 계속은 저축은 미덕이래. 그래서 자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학교라는 기구는 불평등 그냥 재생산해 주는데 정당화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하고 특히 학교는 능력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해서 우리가 능력 때문에 뭐가 되는데 불평등이 재생산되는지 아니면 저 사람 사회 구조 원래는 뭐 때문에 가정집 배경 때문에 그런 거죠. 구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능력주의라는 것을 넣는 능력주의는 한마디로 허구고 이데올로기. 이런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말고도 다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학교는 뭐 하는 곳이다? 주입하는 곳이다. 쌤들이 학교에서 뭐 배웠어요?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 다음 무슨 미덕이다. 저축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결론 해봅시다. 결론 내보면 이제 기능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기능론도 파가 여러 가지니까 다 한꺼번에 말하기는 힘든데 이게 정통 이제 기능론의 저희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그럼 기능론에서의 사회관 한번 볼까요? 기능론에서의 사회는 어때요? 기능론의 사회는 기능론의 사회에서는 자 당연히 기능론은 딱 두 가지로 봐요. 다른 건 다 다 그림자야, 그림자. 누가 만들었으니까? 물질, 이 경제구조가 만들었으니까. 자본가하고 누구만 있는 거야? 노동자만 있는 거야. 그럼 자본가는 누구의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이득을 불릴 수 있겠죠? 그렇죠? 노동자도 너무 착취하다 보면 짜증나니까 뭐 하려고 하겠어? 자꾸 뭔가 반항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사회는 항상 어떤 상태에 있다? 갈등 사회에 있다. 기능론 조화 상태에 있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 항상 이 사회는 억압 상태에 있겠어 없겠어? 항상 억압하고 있겠죠? 그 다음 사회는 항상 어떤 상태에 있다? 변화 상태에 있고
뭐 합의가 아니라 서로 간에 갈등 상태에 있겠죠. 이렇게 본다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 교육관도 뻔하잖아.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교육관도 학교, 교육은 뭐에 불평등을 재생산시켜주고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 재생산. 그 다음 이데올로기를 주입한다. 이렇게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학교는 뭐라고 그랬어?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학교를 통해서 사회를 바꾼다? 말도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는 누굴 위해서 했으니까? 기득권층을 위해서 했으니까. 자본가를 기득권층 또는 뭐 여러 가지 표현하죠. 기존의 뭐 정치 세력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고. 그다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층은 자, 우리가 기능론에서 계층은 능력주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갈등론에서 계층은 말도 안 된다. 이걸 뭐 해야 된다? 타파돼야 된다. 자, 쌤,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회가 정상으로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르크스가 생각했어요. 이 관계가 깨져야 되겠죠. 자본주의가 해체돼야 되겠죠. 자본주의라는 건 자본과 노동자가 있다는 건데 이런 자본주의 사회가 해체돼야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갈등론이에요. 이해는 됐죠? 계층은 사실은 깨져야 된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형을 좀 보도록 하죠. 유형에는 재생산론하고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모형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탈재생산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틀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재생산론은 볼조하고 누가 있습니까? 볼조와 긴틴스. 그 다음 여기 또 하나는 문화적 재생산 이론을 주장한 브루드. 여기는 경제적 재생산 이론, 여기는 문화적 재생산 이론. 그렇죠? 그 다음 탈재생산 이론을 우리가 저항 이론이라고 그래요. 저항 이론. 그래서 쌤, 제가 교재 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머릿속에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전체를 좀 틀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쌤 하나하나 조금 보면서 해볼까요? 9번 문제 여기 깊이 있는 건 또 나오면 들어가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기능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은 학교는 불평등한 경제적 구조를 재생산한다. 학교 문화 전달과 사회통합적 기능을 높이 평가한다. 학교는 능력에 따라 인재를 사회 적재적 수에 배치하는 데 기여한다. 학교 교육의 사회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3, 4는 기능론, 1은 갈등론. 갈등론적 관점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학교 교육의 기능을 부정적 비판적으로 본다. 학교 교육은 기존의 사회 구조를 재생산한다. 학교 교육은 사회 안정과 질서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이거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이 3번이고. 갈등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사회 제도와 각 집단은 서로 다른 목적과 이해관계를 추구한다. 사회관계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설명된다. 학교는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 제도적 장치에 불과한다. 사회는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또
정확히 또 구분되어 있죠. 몇 번? 1, 2, 3은 갈등, 4는 기능. 그쵸? 자, 12번은 갑자기 또 학교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유지의 필수적인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았다. 경제적 재생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학교 교육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재생산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했다. 학교 교육체제에서 학생이 미래에 차지할 경제 유치를 반영하여 차별적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봤다. 자, 그러면 이 봐봐요. 자, 갈등론에서의 사회화는 굳이 갈등론의 사회화를 이야기한다면 무슨 사회화겠어? 자, 갈등론을 사회화한다면 어떤 사회겠어? 계층별로 차별적 사회화가 돼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갈등론의 사회화는 차별적 사회입니다. 차별적 사회화는 뭐냐면, 자, 지금 자본가 계급은 뭘 배워야 되겠어? 규범으로서. 아까 가치관 태도 규범으로서 자율성을 배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노동자 계층은 복종을 배워야 되겠죠. 복종을 배워야 되잖아. 반항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자, 일반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대입에 대한 뭡니까? 열망이 높은 나라 빼고 대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어디까지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계층은 어떤 게 자본가 계층이죠. 노동자 계층은 보통 중고등학교까지 가는 거죠. 자,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미덕은 뭐야? 선생님 말 잘 듣는 거. 근데 갑자기 대학교 오니까 선생님이 사라졌죠. 모든 걸 혼자 해야 돼. 수강 신청부터 모든 걸 스스로 해야 되죠. 그럼 결국은 잘 보면 자본가계들은 자기가 필요한 이 자율성을까지 다 익히도록 해놨고, 이제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노동자들은 더 이상 여기만 다니도록 했어. 그럼 자율성을 배울 기회가 없죠. 오직 뭐 하겠도록 만들어? 복종하도록. 이게 이제 차별적 사회의 뜻이야, 원래가. 근데 물론 우리나라 같이 대입에 대한 진학률이 워낙 높은 나라가 특이해서 그렇지만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일반적인 보울주아 킨티스가 우리나라 보고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 그쵸?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차별적 사회. 그래서 갈등 이론에서는 차별적 사회라고, 만약에 사회를 쓴다면 차별적 사회를 씁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 누구라고요? 보울주아 킨티스. 자, 이제 문화자본은 이제 여기서부터 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